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능선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가고 배우 장자연 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입니다. 자, 일단 건물부터. 아니, 앉아봤자. 그냥 뭐 이거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책임 부분을 이봉해서 지금 국회를 여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힘크게 결단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며 국회 정상화 방안과 일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월 21일 정치바이 시작합니다.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요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오찬을 했잖아요. 네. 그런 류의 행사는 처음이죠. 네, 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과 문 대통령 만난 건 처음이고요. 아, 단독으로 만난 건 처음이고요. 네.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군의 절제된 공조와 대응이 네. 빛을 발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고요. 네.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 뒤에도 한미 네. 동맹은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군요. 고반장, 아까 이제 어제 호프 회동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예. 현장에. 커피 드세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 아까 시작할 때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국회 정상화의 그 매듭, 뭐 물꼬를 트지는 못했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원내대표 세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여서 기대도 그만큼 컸었는데요. 네.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은 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네.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입장차가 큰 예,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네.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이 추가로 밝힌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 주말이 지나면 어느 네. 정도 국회 정상화 방안에 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의견도 내놓기도 본인 했습니다. 생각인 거죠? 일단은 뭐가 좀 얘기되는 게 있을 수도 예. 있겠네요. 들어가서 왜요? 저희 중엔 좀 뭐 좀 어, 다른 거 안 보이세요? 뭔데요? 뭐 최 원장 명찰이 없습니다. 이거 명찰 어디 갖다 놨어요? 빨리 챙겨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안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최반장 빨리 명찰 달고요. 그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칙이 위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민감용 청장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 처음이죠. 민 청장이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최근 고발당했잖아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상당히 또 예민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분위기에서는요. 그렇죠. 네, 이제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경찰이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첫 최저임금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제 토론회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단은 임금 불평등은 해소됐다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물론 노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을 좀 펴고 있기 때문에 좀 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불평등은 해소가 됐지만 일부 업종의 고용이 줄어든 부분 또한 확인됐기 때문에 세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또 보고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수사단 속보 등 법원 검찰 관련 속보 내용부터 정리해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하고 호프회동 얘기를 했지만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앞이 안 보이고 있는 국회 파행 사태, 또 바른미래당 내분 등 정치권 상황도 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수석 등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이번 정부 들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한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2014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됐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인을 찾아 이 완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특조위는 결과적으로 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과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고 또 자료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바로 당시 정부 여당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세금 도덕적 작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 요구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이 같은 세금 도둑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특조위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인 2015년 1월 19일에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이 서울 한 호텔에 모입니다. 당시 참석한 공무원에 따르면요, 조윤선 수석이 회의를 주도했고 이 특조위 규모와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후 정부 대응 전략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걸 막는 게 급선무였는데요.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대응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해수부에서는 윤학배 차관의 지시로 새누리당 목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등 대응이 담긴 문건이 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특조위가 7시간 의혹을 조사하려고 하자 실행에 옮겨졌고 이 당사자는 훗날 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추천위원은 전원 총사퇴도 불사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 해상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자, 이후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요. 이병기, 안종범, 조윤선, 그리고 김영석, 윤학배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재판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정당한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 그리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해경 정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17명을 이 책임자로 지목하고 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자, 황교안 대표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지만 그동안 황교안 대표는 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지론을 펼쳐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법치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법은 바로다. 거기다 뭐라 썼을까? 목욕탕이다 이렇게 썼어요. 법은 목욕탕이다. 자, 그나저나 이 비유, 이 주옥 같은 비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법은 목욕탕이다.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법은 따뜻하지 않냐? 따뜻하고 깨끗해진다. 따뜻해서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더라.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자, 이렇게 목욕탕처럼 따뜻한 법이지만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지난해 7월 이후 299일 만인데요. 국정원 특활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한 겁니다. 자,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그는 이 최후 진술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재판에 못 나왔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자숙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 전 기획관의 등장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른바 변수가 생겼죠. 줄곧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다음 신문기일이 의미 없다라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중에 핵심 증인이라며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했었죠. 자, 김 전 기획관이 오늘 등장하면서 MB재판부도 24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끝으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데 이어서 윤중천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뇌물 혐의로 청구했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이번엔 강간치상, 즉 성범죄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2007년 11월엔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합동으로 강간한 혐의도 범죄 사실에 포함했는데요. 이 김학의 전 차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 씨의 이번 구속 여부에 김 전 차관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윤 씨의 변호인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오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 재판이 시작되면 1심 재판도 6개월 내에 끝나지 않을 텐데 나는 다른 업무도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1년여 만에 재판 마무리입니다. 네, 윤중천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이후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수감돼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제 검찰이 다시 한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 설명대로 혐의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혐의는 서로 이제 얽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신병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검찰 수사단이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검찰은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19일 첫 조사에서는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 2시간여 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 측에서는 윤 씨가 받아야 할 1억 원을 김 전 차관이 포기하게끔 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죄를 구성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 전 차관 영장에는 성접대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이 성폭행 혐의점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 특히 검찰이 윤중천 씨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사실상 이 강간치상 공범으로 적시를 한 만큼 이 관련 조사 함께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어제 수사단 출석한 여성 최모 씨 측이요. 2008년 3월쯤에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 또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소견서 이걸 다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자, 최 씨 측은 두 사람에 대해서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어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요, 고 장자연 씨 진상조사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다뤘는데
반쪽짜리 진상규명에 그쳤다. 이런 지적이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과거 사위는 장자연 문건에 적힌 술 접대와 폭행, 협박 등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유력 인사 이름이 적힌 리스트의 존재와 특수관광 피해 의혹 등에 대해선 규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과거 검경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선 상당수 의혹이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과거 사위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 원본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 이 주요 증거들이 기록에서 빠진 점 등에 대해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과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재수사 권고로 이어지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를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가고 배우 장자연 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조사 결과 몹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검찰 진상조사단 내에서는요. 어제 법무부 과거사위의 발표가 자신들의 결론과는 다르다 이런 반발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이 법무부 과거사위의 최종 발표에 대해서 장자연 사건 조사팀 내 다수 의견이 묵살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팀 내에 외부위원이 4명이 있고 검사가 2명이 있는데 이 외부위원과 검사 사이에 장자연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여부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 실제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렸고 보고서도 A, B안 이렇게 2개 형태로 제출을 했지만 다수인 외부위원 의견이 묵살이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은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리스트는 장자연 씨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또 주로는 장자연 씨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들 의견은 리스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중요 쟁점에서 소수 의견인 검사 의견을 결론으로 발표를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초기부터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조선일보 일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을 규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이 술 접대 행위는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 수사 공고를 내릴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군지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었고 또 조선일보 측이 경찰청장 등을 협박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도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박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기청장 조 모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과거사위가 발표한 결과에는요. 조선일보가 2009년 강효상 당시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서 사건에 대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그렇습니다. 예. 네네. 또 당시 증거인멸에도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요. 하모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은 조사단 조사에서 조선일보 법조팀장이 방정호가 장자연에게 맨날 전화해 통화 기록을 뺀다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요. 조현오 강일학 전 청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직이죠.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도 일단 나오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인의 재판에는 나왔죠, 양 반장? 예, 일단 국정원 특활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안 나오다가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자숙하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김 전 기획관과 검찰 측 모두 새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고 해서 재판은 곧바로 변론을 마무리했고요. 오는 7월 4일
선고 공판을 엽니다. 네, 이렇게 김 전 기획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기획관을 오는 24일 증인으로 재소환을 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소남 전 의원 2억 원, 또 지광스님 3억 원, ABC 상사 손병문 회장 2억 원, 대보그룹 최등교 회장 5억 원 등등이 각종 자금을 받아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했죠.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반드시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김 전 기획관이 24일에 출석을 한다면 마무리 단계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도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죠. 성창호 부장판사 측이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당했다. 검찰이 기소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요. 네, 이 성창호 판사 등은 아시다시피 정은호 게이트 등 법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밀 그리고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임종원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물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검찰이 이날 성 부장판사 측에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 측은 여당 인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이 검찰이 정치적 사정으로 기소했다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당 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성 부장판사가 이 김경수 지사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거론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은 성 판사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전부터 이미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다만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 부장판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 임종원 전 차장 재판은 그동안 많이 진행됐지만 이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겠네요. 네, 자, 오늘 기사는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얘기로 잡겠습니다. 김학의, 김앤, 윤중천 내일 두 번째 영장 심사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군 지도부와 함께 단독 오찬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고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의 절제된 대응이 빛났고 대화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국군 지휘부를 동시에 만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다음 달 있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다지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그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북한이 새롭게 더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만나는 것 자체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비핵화 대화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취임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주한미군 역할과 한미 연합훈련, 또 사드 배치 문제 등 민감한 안보 이슈들을 다뤄야 했는데요. 부친과 삼형제가 모두 장군을 역임한 군인 명문가 출신에 미군 내에서도 인정받은 잔뼈 굵은 인물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발빠른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And even only being here 3 days, I can tell you that it is stronger than it has ever been. Like the turtle ship, Galbaksun, it is ironclad and fierce to behold. 같이 갑시다. 네, 오늘 오찬에선 한미 동맹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또 남북 군사합의 이행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위비 문제,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한 사전 탐색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북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핵시설이 5곳 있는데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단지 한두 곳만을 없애길 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 said to Chairman Kim, and I think very importantly, I said, look, you're not ready for a deal. Because he wanted to get rid of 1 or 2 sites, but he has 5 sites. I said, what about the other 3 sites? That's no good. We're going to make a deal. Let's make a real deal. 자, 이란 핵 문제 관련 인터뷰 도중에 뜬금없이 석 달 전 회담 내용을 공개한 것. 최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건 소극적인 북한, 너네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북한은 그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은 최근 우리에게나 미국에게나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 군사합의 이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함께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작업을 우리가 단독으로 시작한 지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발굴된 유해만 300여 점으로 국군으로 추정되는 완전 유해가 이 하사 계급장과 철모 또 수통과 함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아래 남쪽에서 저희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북측에 통보했지만 닷새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한미일 안보회의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에 대해서 우리 공화국을 모해 압살하려는 불순한 군사적 모의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반민족적이며 반평화적인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세와의 군사적 공조 노름에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의 태도는 온결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또 이례적인 유엔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는데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우리 시각 오늘 밤 11시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와 관련한 회견을 엽니다. 지난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이 취한 조치를 겨냥한 겁니다. 슬슬 도발을 멈추라는 경고장은 보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북한의 화물선 YG 어니스토어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화물선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YG 어니스토어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외화벌이 상선이기도 하죠. 미국의 압류 조치를 비난하는 한편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재 해제를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자, 매일 이렇게 양측의 신경전만 전해드리다가 오늘 좀 흥미로우면서도 따뜻한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판문점발 기사를 통해서 유엔사와 북한군이 지난해 7월 재개통한 판문점 내 직통전화로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유엔사에 근무하는 맥셰인 중위는 하루 2차례 북한 병사와 이 핑크색 직통전화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맥셰인 중위는 북측 근무자 8명과 충분한 관계를 쌓아왔다면서 가족 이야기, 야구 이야기를 비롯해서 일상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한 북한 병사가 나는 아내와 2 아이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 여자친구는 한국인이야 라고 했죠. 그러자 그가 우와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이들은 몇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 병사들은 특히 이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과 유엔사 매점에서 가져온 과자, 도리토땡, 또 초코맛 파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런 게 바로 한반도 최전선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구축돼도 한미동맹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신 반장이 이제 오늘 오찬 행사 잘 설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부를 오늘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관련한 행사는 처음이죠. 이런 유의 행사는 처음인데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행사에 대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은요 최근 북한의 이 발사체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 아주 빛이 났다. 아주 차분하고 절제된 메시지를 내므로써 북한이 새롭게 더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안정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참고로 방금 들으신 문 대통령 발언 중에 단도미사일이라는 부분을 놓고 한때 또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단도미사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취재진들이 정부 입장이 혹시 뭐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서 이 단도와 발음이 유사한 탄도미사일로 바뀐 것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문 대통령에게 확인한 결과 이 문 대통령이 말 실수였다, 단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설명을 재차 했다고 하고요. 인사말 원문 또 영어로 통역되는 워딩도 이 쇼트 레인지 미사일,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이어서 네, 해프닝이 일단락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결국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물론 이제 전체는 아닙니다만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또 음식 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이 4개 업종별 20개 안팎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는 점, 이 정부가 공식 실태 파악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피크타임 근무, 또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났는데요. 이 초단시간이란 이 노동은 일주 노동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 사업주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임금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키우고 또 문제점은 줄이는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한 언론에서 청와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3~4%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어요. 맞답니까? 예, 오늘 한국일보 네, 맞아요. 기사였죠.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예, 청와대가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을 고려를 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수준을 3에서 4%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여기서 3~4% 인상률을 적용하면 최 반장 얼마죠? 뭐 4%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8,684원이 되죠. 네, 여기 적어놨어요. 네, 잘했어요. 예, 네. 아무튼 이제 문 대통령의 2020년 그 최저임금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이미 이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예, 이렇게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 부인했군요.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논의 결정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청와대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뭐 맞지 않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도 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한 차례 더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2주년 대담 때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꽤 가파르게 그렇게 인상이 되었고, 또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 또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인상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마침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일각에서는 정부, 즉 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앞두고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라라는 취지의 공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부 정부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아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요. 이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 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동결을 주장을 했고, 또 관련 부처라고 할 수 있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언급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저소득층이 또 일자리도 잃게 된 정부의 의도는 오히려 사라지고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의 역설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서면 답변 드린 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경제 상황이 만약에 동결을 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해진다고 하면 저는 그 최저임금의 그 임금의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님들의 다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적정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 상당히 예민한 이슈죠. 노사 간 갈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속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잘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북 발사체 한미 절제된 대응 빛나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쏘아붙인 거죠. 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 후예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격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즉각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소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인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 갔죠. 자, 자유공원에 뭐 있죠? 그렇죠. 메가더 장군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국당 의원단과 함께 저렇게 옷도 상복 차림으로 갖춰 입고 왔습니다. 메가더 동상 헌화를 하고 나서요. 곧바로 저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당연히 인천 상륙작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뭔가 은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자, 급하게 검색을 해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개시를 귀뜸해진 저 센스. 하지만 황 대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황 대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비판하고 있던 바로 그 찰나 이번에는 민경욱 대변인이 또 저렇게 무언가 메모를 건넵니다. 아, 왠지 앞서 윤상현 의원처럼 패싱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직접 보시죠. 우리 인천 지역 민경욱 대변인이 저에게 메모를 하나 주셨어요. 역시 민경욱 대변인, 황 대표에게 사랑받는 민경욱 대변인.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 대변인이 건넨 아까 그 메모가 논란의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세습 독재자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아닙니까? 문재인. 자, 5.18 기념식 때 그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반격을 한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면서 이렇게 말해보라 요구를 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의 아까 그 메모의 비밀, 아마도 대표님 여기서 독재자의 후예 발언 치고 나가십시오. 아마 그렇게 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황당해서 제가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했더니 왜 민경욱 대변인이 여기다 쏘았어요. 자, 청와대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고 말이죠.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은요. 바른미래당 소식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의 이 공개 설전, 면전 성토 이제 일상 풍경이 됐습니다. 자,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오늘 첫 원내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회의가 이 처음인 거는 오신환 원내대표뿐 아니라 그 옆자리에 있는 최입의 정책위 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 그런 최 의장을 기자들한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한 겁니다. 자, 하태경 최고위원, 네가 뭔 잘못이겠니? 다 그 사람 탓이지. 뭐 이런 위로를 합니다. 원내대표한테 승인받지 못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대표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립무원의 이 최입의 정책위 의장 위로해주는 듯 하지만 무시하는 듯 이런 고차원 디스가 계속 이어지자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발끈합니다. 본전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좀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정말 이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 되풀이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최근 민주당 이 전국 여성위원회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문제 발언을 놓고 여성 모독이란 이유로 사퇴 요구를 한 바 있죠. 자, 그에 대한 멍군 차원이었을까요? 이번엔 한국당이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최근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출신 유승연 전 김포시의회 의장 문제에 쟁점화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게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서 왜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임무를 2번씩이나 공천하고 기초의회 의장까지 세웠다.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부랴부랴 제명 처리,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며 자, 이 유승연 전 의장 지난 15일 사건 당일날요 119에 신고한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다. 혹은 환자가 기절을 했다. 그러니까 부인을 환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119 상황실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습니까? 통증 반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부인은 숨진 상태였죠. 예, 자, 마지막 소식 가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의혹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9일 김 의원의 딸 김모 씨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 KBS가 보도했죠. 이 딸 김모 씨는 부정채용 사실을 몰랐다.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사는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김성태 의원 마냥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SNS에서 그 보도를 한 KBS를 맹비난한 거죠. 피의 사실 공표 그만하란 겁니다. 이렇게요. 공영방송 KBS가 남부지검 정보방송입니까? 5개월간 탈탈 털어도 특갈만한 물증도 나오지 않은 바닥에 사실상 이런 언론 폭력을 자행해도 되는 건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김성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KBS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요.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 김성태 의원이 오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20일인가? KT 노조와 함께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박주민 의원이 주도했잖아요. 관련해서 아무튼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이기도 하고 또 사개특위위원이기도 하니까 이제 경찰에 또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될 입장인데 본인이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제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그 발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오늘 이제 워낙 발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아까 이제 얼핏 봤을 때는 뭐 준비한 원고인 줄 알았는데 그 양반장의 발제를 들어보니까는 민경욱 대변인이 무슨 메모를 써서 줬네요. 뭐라고 써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간 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 후의 발언을 듣고 본인으로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모양이네요. 네, 일단 뭐 다른 말보다도 지금 대변인 짓이라는 표현이 뭐 청와대와 민주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워딩을 좀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 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이 황 대표가 자유공원 헌화를 마치고 2시간쯤 뒤에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동행 중이던 이 취재 기자들이 이 대변인 짓이라고 발언한 게 맞는지 물어보니까 대변인 짓이라고 내가 그렇게는 안 했어요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아,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아까 그 장면 다시 좀 볼 수 있나요? 다시 좀 틀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황 대표는 현장에 있던 뭐 지지자들 중에 누군가가 외치니까 소리를 받아서 대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뭐 그런 표현을 빌렸는데 아무튼 그런 말을 완전히 안 한 건 아니네요. 또.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뭐 계속 지금 뭐 관련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 바로 또 논평도 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촉구한다. 독재자의 후예란 타이틀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북한의 한 사람에게 독재의 후예란 이름표를 제대로 붙여주시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신 반장,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고민정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연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발언이 난무한다. 결국은 하나의 막말은 또 다른 막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보통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을 한다. 그 말로 가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뭐 해석을 좀 하자면 황교안 대표의 뭐 품격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아무도 한국당과 황 대표를 콕 집어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한 적이 없다. 무엇을 그리 억울해 못 견디는 건지 의문이라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여간 이제 관련 논란은 정치권에서 많이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인천에 메가더 동상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도 나름의 포석이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5년이었죠. 그때 메가더 동상 철거를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6.25 남침을 이건 통일전쟁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뭐 그렇죠. 뭐 양반장은 잘 알겠네요. 양반장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 수사 책임자, 그때 수사 책임자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국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나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요, 기억나요. 잘 볼게. 잘 생각해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그 문제로 본인이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2005년도에 이 메가더 동상을 폄훼하면서 6.25 전쟁을 미화했던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다. 미화했던 강정구 교수를 기소할 때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은 환란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보통 고초를 겪었다, 고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환란을 겪었다. 그런 표현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약간 성서를 많이 일단 접하는 황교안 대표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성서적인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때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때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헌정사상 첫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네, 뭐 불구속 수사를 하라 이런 수사 지휘권을 그때 행사를 한 거였는데 이 덕분에 강정구 전 교수는 구속을 면했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그것에 항의를 해서 사퇴를 했죠. 이 황교안 대표 본인도 이후 뭐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 승진에서 내내 이렇게 탈락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뭐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네,
자, 황교안 대표가 지난 토요일 5.18 기념식장에는 뭐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물리적인 충돌은 있었죠. 그 모레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행사가 있는 봉하마을은 어떻게 한답니까? 아마 뭐 참석을 안 하거나 혹은 뭐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뭐 강원도 민생대장정 일정이 예정이 돼 있어서 뭐 추도식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입니다. 네, 또 노무현 재단 역시 초청 공문을 각 당에 보냈는데 한국당만 아직 참석 회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여야 사당 지도부는 모두 참석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건 사고 비슷한 건데요. 노 전 대통령 그 묘역 옆에 게시판이 훼손이 됐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인데요. 노 전 대통령 묘역 인근 봉화산에서 이 2명이 내려와서 10분가량 묘역 인근의 이 홍보 게시판을 훼손하고 다시 봉화산으로 달아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훼손된 게시판을 아침 7시 45분쯤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러 왔던 방문객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에 찍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시판이고 어떻게 훼손됐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전시대가 뭐 한 가로 한 2.35m, 세로 한 1.2m 크기 아크릴판 20개의 노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쭉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훼손이 된 것은 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부분을 소개하는 마지막 19번째와 20번째 게시판인데요. 용의자는 음각으로 글자를 새긴 판을 게시판에 붙인 뒤에 저렇게 빨간색 레커를 뿌려서 게시판에 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뭐 내용은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뭐 비방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 회의에서 소개하기는 힘든 그런 혐오 표현들이었고요. 지금은 제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자, 뭐 하필이면 10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뭐 그런 또 사건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군요.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인 집, 말은 그 사람의 품격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어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호프 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원내대표 3사람은 100여 분간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지만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국회 정상화도 기약 없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말 정부 추경안 처리도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어제 원내대표들의 만남 또 국회 상황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또 그 사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새로 바뀌었죠. 3사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호프타임, 술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자면서 맥주 회동을 가졌습니다. 우리 누님 나경원 대표께서 흔쾌히 와주셔서 전 너무 기쁘고 오늘 제가 맥주 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호흡가 아니라 호흡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미팅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다 풀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좋은 우리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회동에 임하는 마음, 희망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기자들 앞에서 짠 하고 건배도 했습니다. 제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아침에 얘기하다가 맥주 호프가 아니라 희망 호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 호프가 되기 위해서. 자, 한 번 더 건배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안주 드세요. 좀 좋은 거 시켜주시는 거죠? 안주, 네, 좋은 안주는 치킨과 소시지, 크로켓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어제 회동 10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배석자 없이 원내대표 3사람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회 정상화 과연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원내대표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3사람 드디어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모두 표정이 뭔가 처음 들어갈 때와는 영 달라 보였습니다. 들어가실 때보다 나오실 때 표정이 좀 더 어두우신 것 같은데 좀 지쳐서 그래요.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동안의 경위하고 서로의 입장 이런 정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거니까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당의 입장들을 서로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다 이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수사로 많이 쓰는 말이죠. 이걸 해석하면 각자 할 얘기만 잘 하고 나왔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국회 정상화 시급한 건 맥주 회동 안 가져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뭐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애타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추경안 심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언급이었습니다.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이번 달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시정연설부터 국회 예결위 등의 심사 그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촉박합니다. 또 문제는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된다는 겁니다. 각 당 예결위원 새로 선임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처리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자, 민주당과 한국당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경 언급 나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인식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글로벌 경제 하방 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내 경기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루속히 추경을 처리하여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추경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면 대통령이 결정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예비비, 국가 예비비를 선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대통령의 이런 6차례 촉구는 여론몰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경안 관련 이야기도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짧게 글로벌 TMI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제부터요, 영국 입국 시에 우리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 입국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게트윅 공항, 또 유로스타 기차역 등에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공항에서도 뭐 출입국하실 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이나 지문 인식 등만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끝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동안 영국 입국 심사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제 영국에 도착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입국 심사에 20분이 채 안 걸렸다고 합니다. 자, 영국뿐만이 아니죠. 이미 이탈리아, 로마, 체코, 프라하 등 일부 유럽 주요 공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국민 등과 함께 자동 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자동 출입국을 허가하는 건 그만큼 해당 국가나 국민이 믿을 만한 국가의 믿을 만한 국민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라는 뜻인 거죠. 최근 뉴질랜드도 우리나라를 자동 입국 심사 국가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자동 여권 심사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대한민국 여권, 자, 국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죠. 특정 국가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로 이 여권 파워를 매기는 이른바 여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뭐 매번 상위권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 지난 3월 조사였는데요. 모두 189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이 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중국은 74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공동 67위를 기록했고요. 이 북한은요, 42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영국 조만간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참 뿌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 빠진 맥주 해동, 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네. 자, 어제 맥주 회동 한 1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계산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뭐 아무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긴 뭐 어렵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참석했던 원내대표들이 추가로 뒷얘기를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예, 뭐 오늘 화요일이어서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3당이 오전에 각각 이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원내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맥주 회동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희망의 호프 미팅이 되지는 못해서 아쉽다. 굉장히 좋은 예감으로 나갔고 또 좋은 분위기였지만 좋은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야당도 국민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통 크게 결단해 줄 걸 호소드린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처음 맥주 회동을 제안했던 오신환 원내대표도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도출하길 희망했지만 격렬한 대치 속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분위기가 무르익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의견 차이가 어제 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제 회동을 계기로 일단 냉각기를 거치면서 감정을 추스르고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이번 주말을 지나며 이 국회 정상화 방안과 일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희망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맥주 회동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또 일부 있다면서요.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장 의원은 극한 대치 상황에서 맥주를 들고 건배하는 모습을 본다. 뭐 하고 있는 건지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이 국회에 돌아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 일하러 가는데 분위기까지 조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등원해서 추경도 심의하고 법안도 논의하면서 묵은 감정은 일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진지한 정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맥주 회동에서 제외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쪽도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데 어제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도 맥주 회동 때문에 취소가 된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저도 반장들이 가끔 퇴근하고 저 빼고 맥주 마시러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어요. 제가 네. 대놓고 얘기는 안 해서 조금 서운한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나 또 드세요.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두 당 모두 원내 비교섭 단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회동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만의 호프 회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진정한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전환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맥주 회동은 한국당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정치 기술을 부리는 구태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윤소아 원내대표는요.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취소와 관련해서도 이게 취소된 게 아니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무산시킨 것이라면서 국회의장도 취소라고 표현한 의장실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문희상 의장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정상화를 호소하고 각 당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려고 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 3당만의 이 맥주 회동 때문이었을까요? 뭐 아까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그동안 이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확실히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나니까 그런 건지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언급을 내놨습니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투트랙으로 우선 정의당과 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고 나중에 상황이 돼서 제3지대 신당도 변화할 수 있는 1, 2단계로 실현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거죠. 물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단서는 다르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전보다는 유연해진 분위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회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 특히 이제 추경안을 놓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도 상당히 녹록하지 않고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했던 국제회의까지 가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면서요. 네, 지금 정부 여당이 이번 달 말까지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당장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는 데다가 이 한국당이 추경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설령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기도 열흘 도 채 지금 안 남은 시점인데 이 상황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된 해외 출장도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당초 내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년 OECD 강요 이사회에 우리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홍 부총리의 불참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석 대표를 맡고 이 기재부에서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뭐 계속 다루고 있지만요. 하여간 이제 미중 경제 전쟁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OECD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이제 OECD 쪽에서 속보가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올해 한국 성장률의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OECD가 오늘 이제 발표한 그런 자료고요.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발표했네요. 네, 6시에 공개된 그런 자료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응,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3당 호프 회동에도 국회 정상화 진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 여당 발제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억대의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은 이번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 등을 추가했죠. 내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투자 규모와 지원 정책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관련 속보 내일 전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2019년이죠. 1사분기 가계신용 지표를 발표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다가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 금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또 17개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합법화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상에서 숨진 배우 한지성 씨에 대한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간이조사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죠.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 빼지 말고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제가 약속 있어요. 네, 바빠요. 네. 단호하시네요. 네.